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200만 관객 돌파, 역대 박스오피스 톱 20 안착.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 열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커피 나눔 이벤트 현장엔 장항준 감독을 보려는 인파로 인산인해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영화의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6일 개막했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영화의 추위를 녹이는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투혼 소식과 중계권 논란으로 불거진 보편적 시청권의 중요성, 잠시 후 열톡 패널들의 눈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미디어가 개인의 생각과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시죠.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2030 세대의 시선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 변화를 분석해온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평론가입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간 삶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시각을 지닌 학자시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자, 세 분께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올해 아직 이제 3월이긴 합니다만 극장가의 단연 화제의 중심은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입니다. 자, 1200만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계속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파묘, 영화 파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런 흥행 돌풍 배경 유 교수님부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그 장항준 감독이라는 인물, 저도 굉장히 큰 팬이었고요. 네. 이분이 사실은 그 팬층이 꽤 두꺼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속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입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뭐 이렇게 진정한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애견남처럼 보이는데 절대 애견남도 아니고 그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댓글에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팬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저는 그 단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업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비즈니스 얘기할 때 ESG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ESG 핵심이 이제 착한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로 장항준 감독과 그 안에 나오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만들면 내용에서 상관없이 너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가 뭔지 보여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얘기. 단종 그렇게 된 거, 뭐 어떻게 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책에 이렇게 나왔던 그 몇몇 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탁탁 그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정말 그 AI가 못하는 걸 이렇게 장항준 감독이 한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항준 효과다. 이종필 교수께서는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좀 시대적인 환경 그런 게 우리도 사실 12.3 내란 쿠데타를 겪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뭐 이란 전쟁도 일어나고 있듯이 규범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의 질서가 시작되는 그런 좀 혼돈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힘의 논리에 맞서 뭔가 좀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그리고 게다가 그 단종 이야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슬픈 이야기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지켜주지 못했다.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애통함 이것이 지금 현재화돼서 이렇게 좀 마음을 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 보면서 우리가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 정서와 좀 맞아 떨어진 점. 그다음 둘째로는 좀 기획이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단종의 최후와 특히 이제 어뭉도라는 인물은 잘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 속에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참신함을 이렇게 발견해낸 그것이 주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극의 구성이 참 치밀하고 영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일단 활 시위로 시작해서 활 시위로 끝나는 것도 저는 좀 흥미로웠고 밧줄을 끌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밧줄을 끌고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대비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 이제 무지렁이 시골 마을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높은 왕 그 두 존재의 동거가 주는 대비 그 다음에 건장하고 당당한 한 명이 이것도 사실 좀 새로운 캐릭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고 주눅든 단종 그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풍광 이것도 그 대비가 슬픔을 좀 배가시키는 면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사실 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성리학적 이상을 가장 앞장서서 무참히 짓밟은 게 조선의 지배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 촌부가 오히려 성리학적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하게 된 그런 역사적 아이러니도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롭고요. 지금 다 이야기해보면 이따 할 얘기 없으니까요. 그런가요? 교수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이종필 교수님은 정말 이 마음속으로 빠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상당한 팬이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이동수 대표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 서울광장인가요? 1200만 돌파 기념 이 장항준 감독의 커피차 이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천만 흥행 공약은 이름도 바꾸겠다, 개명하겠다, 성형하겠다는 건 뭐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천만을 돌파할 줄 몰랐다. 친구 가수 윤종신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행사가 엄청났다면서요? 예, 일단 이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항준 감독이 이제 1000만 넘으면 자기가 이제 나 이름도 바꾸고 성형해서 다른 사람으로 살 거다 뭐 이런 이제 공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공약을 하게 된 게 이 왕가 사는 남자가 지금이야 이제 막 1200만도 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첫날 관객이 한 11만 명 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장항준 감독이 본인이 예상한 수치보다 한 절반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 영화 이제 손익분기점도 못 넘겠다 이런 이제 우려에 이제 이런 공약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넘게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짜 막 개명하고 막 성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이렇게 커피차 이벤트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유현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항준 감독이 이제 그동안 예능이나 이런 교양방송 같은 데 많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많은 팬을 또 갖고 있잖아요. 이번 영화 제목에 빗대서 표현하자면 이제 아내 카드로 사는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인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에 그 많은 팬들이 좀 응원을 하고 계셨고 그게 이제 또 이번 영화랑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어제 이제 또 이 이벤트 현장에 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리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할 테니까요. 워낙 장항준 감독의 캐릭터가 대단합니다. 오죽했으면 뭐 여러 프로그램 예능에도 출연을 많이 했었고 배우자도 이 유명 작가로 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절친한 친구인 가수 윤종 씨는 또 성대모사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 내가 장항준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장항준 감독 특유의 대중친화적 행보가 또 영화 흥행 아까도 뭐 이미 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조금 좀 골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막 대학을 어떻게 가서 근데 대학에 가서 막 이제 막 좌충우돌 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저는 하나의 브랜드가 형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막 멋있고 막 뭐 내가 사고 싶고 막 이런 거 말고 어쩌면 제일 위에 있는 감정은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좋고 막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의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장기간 이렇게 되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은희 작가가 도대체 어떤 작가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또 이렇게 결혼 생활 막 이것도 거의 시트콤 수준이었어요. 막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막 이런 것들이 뭘 이렇게 정제해서 막 내놓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실제로 막 이렇게 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뭐랄까 그 열광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이렇게 뭐 웃음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그 윤종신 씨와의 어떤 그런 또 뭐 해프닝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의식, 엄청난 자의식.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완전 엘리트 막 이런 코스를 거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딜 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예뻐한다는 거야. 나도 미치겠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원 효과 같은 거 그 사람이 만들면 나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축적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장항준 효과가 참 엄청난 것만은 또 분명한데 이동수 대표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극장가가 참 상당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OTT가 대세를 이루면서 사실상 이 극장 문화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한국 상업 영화가 되살아나는데 기폭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안 그래도 이제 장항준 감독도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나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영화가 흥행한 만큼 다른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 이 열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OTT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극장 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 그냥 영화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지난해 이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게 좀비딸이었는데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등인데도 한국 영화 중에 1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가 좀 무력감 혹은 뭐 이제 패배감 이런 거에 좀 젖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OTT 시대가 됐으니까 극장은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팬들도 많았고 이제 관계자들도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왕가 사는 남자가 그거를 이제 보란 듯이 이제 1200만을 달성을 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은 불식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영화계에 일종의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잘만 만들면은 충분히 과거처럼 영화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배우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저도 한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모두 죄송합니다. 모두와 함께 영화를 가서 봤는데 박지훈 또 유해진 유지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애청자분께서도 0184님께서 좋은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어떤 식으로든 퍼져나가더라고요. 천만 영화의 돌풍이 멀리 세계 속으로도 번져나갔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해외에도 이 상영이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기생충 이후에 열풍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교수님, 이 박지훈 배우의 열연이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 아이돌 가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끼리 가면 부모는 모르고 아이들은 열광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그 이전에 단종 역을 맡았던 사극 속의 배우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 지금 왕가 사는 남자에서 그 추구했던 어떤 단종의 상이 옛날에 우리가 좀 봐왔던 그런 좀 여리고 그다음에 수동적이고 좀 나약한 그리고 어리고 뭔가 좀 세상 잘 모르는 듯한 요런 이미지였는데 그게 중심에 있지 않았고 이렇게 좀 약간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치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은 완전히 단종의 그 마지막 날들의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단종에 집중할 수 있는 면이 좋았고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너무나 잘 소화했는데 이게 그 저는 참 놀랐던 게 이게 그 어린 단종이 12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상대 뭐 10대의 나이인데 그때 엄청난 일들을 겪은 거잖아요. 이제 폐위 왕이 오른 것도 엄청난 일인데 예. 오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또 폐위되고 유배지로 떠나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상황에서의 참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막막하고 절박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무기력감도 있을 것이고 그 복잡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박지훈 배우가
그 박지훈 배우는 제가 그 약한 영웅의 주연으로 출연했을 때 참 인상적으로 그 봤거든요. 야, 한국에 이런 배우가 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눈빛과 표정 연기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었는데 그 단종 역을 맡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체중 감량하고 그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를 했다고 이제 활 쏘는 것도 상당히 연습도 많이 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좀 말하자면 극사실적인 어떤 표정 연기 예. 야, 그런 새 면모를 보여준 어떤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단종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좀 각성하고 변화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이나믹하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또 이제 거기서 보여줬는데 그거를 그 박지훈 배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엄청난 변화 처음에 그렇게 이제 무표정하고 뭐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에서 각성해서 변화해 나가면서 한 명에 맞짱 뜨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예. 보여줘서 네 아주 놀랬습니다. 장항준 네 말씀하시죠 이동수 대표. 예, 저는 이 단종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좀 단종을 묘사하는 방식이 달라진 게 역사를 해석하는 이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단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이제 정태우 배우잖아요. 과거 이제 90년대 뭐 한명회라든지 왕가비 이런 데서 이제 정태우 배우가 단종을 열연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종은 굉장히 이제 이종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약하고 이제 뭐 주체적이지 못하고 이런 걸로 많이 그려졌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바뀌었냐. 그때는 이제 역사에 기록된 사실대로 충실하게 이제 그것을 묘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 생각이 이 역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승자에 의한 기록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단종에 대한 기록도 세조에 의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정황들을 살펴보면 단종이 그렇게 유약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어떤 해석의 변화가 이제 지금의 이제 영화에 반영되었고 그걸 이제 지금 박지훈 배우가 열연함으로써 과거의 단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이동수 대표가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장항준 감독도 박지훈 배우가 승낙까지 상당히 초조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할 쏘는 단종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호랑이 이야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유약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단종인데 표정 변화 말 그대로 이종필 교수 이야기하셨던 대로 목소리 톤의 변화도 영화 내내 또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는 상황이 나오고 눈빛 연기도 처음에는 유약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용기를 내는 모습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이 이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박지훈 배우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죠. 야, 저분은 말을 해도 멋있고 말을 안 해도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장면이랑 좀 겹쳤냐면 그 영린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정조가 나오는데 현빈 배우잖아요. 근데 예. 보면은 처음에 그 말근육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정조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 합리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안경 쓰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눅 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뭔가 캐릭터를 재창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땡기는 것부터 시작이 그게 또 쉽지가 않대요. 근데 저는 어떤 정말 옳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약간 역사 덕후라서 저는 청룡포를 한 15년, 14년 그 전에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 가서 그때는 막 뭐 배도 별로 없고 막 그랬는데 갔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 12살 있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며칠을 걸러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고 요번에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는 어디로 갈까부터 시작해서 자기 운명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단종이 진짜 우리가 그 뭔가 그 어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유약하게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해? 그래 알았어. 라고 생각을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아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배소 옆에 무슨 이렇게 그 관음송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상태에서 관음송에서 푸시업 하셨겠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못 견디는 거 나를 그 죽이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재해석을 해서 뭐 기승전 장항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걸 또 이렇게 활로 표현을 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서 야 이게 재해석의 정말 예술이구나. 예. 제대로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영향인지 단종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유해진 배우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님, 인생 연기를 했다. 마을 촌장으로 계산적이든 유력 이 유배자를 모시고 동네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어몽도 연기들 하면서도 뒤로 갈수록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의리를 향해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코믹, 비장, 감동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 평가 나오네요. 네, 그 제작사였던 온다웍스의 그 임은정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어몽도라는 캐릭터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다소 속물적인 면이 있는 말하자면 현실 생활인 같은 지금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진짜 저런 사람 그죠. 옆에 있어 같은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야 저 시절에 자기 동네 먹고 살기 위해서 유배지 신청을 했을 것 같아.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면서 굉장히 그 시나리오 작업이나 이런 게 아주 그 속도가 붙었다는 이제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유해진 배우랑. 그리고 이게 그런 좀 다소 속물적인 현실 생활인 같은 캐릭터가 이게 가장 의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이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인데 그 엄청난 반전. 이게 그러면은 앞부분은 사실 그런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장르가 한 작품 속에 섞여 나가는 건데 성장영화.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긴 합니다만 그거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구일까? 유해진만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결국은 유해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씬을 찍을 때는 그 일부러 박지훈 배우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눈물이. 감정을 이렇게 잘 그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중력 하고 그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이 그냥 화면에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저는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벌써부터 뭐 영화제 난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동 대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어몽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때 이 벼슬을 또 추수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후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당 위치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일단은 그 당시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몽도가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월에서는 그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의 세 아들이 경북 문경, 군위, 강원, 안변, 이 북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다는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공개가 된 게 그 엄춘미 배우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광천골 마을 사람 역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어몽도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진행자께서 사당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몽도를 기리는 사당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에 있어요. 이제 어몽도의 후손이 울산에 정착하면서 1799년에 이 온산읍 대정리에 이제 원강사라는 곳을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1817년에 원강 사원으로 승격이 됐고 그걸 기리는 비석을 옆에다 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 비석이 1998년에 그 울산시의 지정문화유산 10호로 등록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이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 반경 한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인근 주민들이 우리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과거에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 언론에서 이제 근황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또 한 인물이 바로 유지태 배우가 열연한 한명회입니다. 뭐 칠삭동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역사에는 상당히 좀 악인 이미지가 강하게 또 이렇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실록에서도 상당히 키가 크고 체구가 좋았다는 또 기록도 있다고 해요. 같은 유씨네요.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MZ 세대냐 DMZ 세대냐 이걸 가르는 것이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말이 그 예를 들어서 한명회를 연기한 배우는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이게 연령대가 나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진 그러면 이제 좀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배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드라마 얘기. 예, 맞아요. 조선왕조 500년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 배우가 나오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대표적인 이덕화 배우. 그 다음에 최근에 김의성 배우 관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니까 칠삭동이다. 그런데 그 칠삭동이만 있는 게 아니라 풍채가 좋았고 뭔가 좀 거대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사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요게 훨씬 더 캐릭터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막 변형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압권. 근데 저는 차라리 역사적 팩트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왕족이랑 맞짱 뜨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나중에 성종한테도 막 대들어요.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막 같은 거 빌려달라고 압구정에 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성종이 그건 안 되지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안 할 겁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받고 막 그러더니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역사적 팩트를 이렇게 시주를 난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 왜소한 체형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물이 사실은 처음에 출발 자체가 막 경덕 궁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뭐 고생 다 하고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살생부도 있었잖아요. 개유정난 때.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우리가 기존에 뭔가 창조했던 그 이미지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유지태 배우가 저는 그 디테일에 놀랐어요. 유지태 배우가 이게 눈이 자세히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가 또 그 제안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하고 거의 비질란테 수준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질란테는 KBS 드라마인가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이제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이게 내용을 또 이게 노출해서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 또 부담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인데 하창한 봄 날씨를 좀 원했었던 것 같은데 당일 날이 좀 흐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찍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장항준 감독이 난 봉준호나 박찬욱이 아니니까 그냥 찍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날씨 덕분에 더 크게 비장미가 느껴졌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이종필 교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동수 대표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남던가요? 저는 사실 영화도 기억에 남았는데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저도 재밌어가지고 이제 뭐 온라인에서 이제 올라온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뭐 댓글 이런 거 쭉 봤거든요. 근데 댓글 중에서 제가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한 게 이런 댓글이 인기 댓글로 있더라고요. 1000만 관객 넘었을 때 이제 1000만이면은 조선 초기 인구수보다 많은 숫자일 텐데 온 만백성이 이제 어린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바로 그런 비장한 내용들까지도 의미가 담겨져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일 텐데 이종필 교수께 이걸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완성도 면에서는 우리도 상당히 이제 CG 기술이 좋아졌다. 할리우드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호랑이에 대해서는 이게 밈처럼 돼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밈이라고 그러는데 CG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제작사에서는 나중에라도 손을 보긴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좀 시간에 쫓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개봉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작비가 전체 한 100억 정도 들었대는데 요즘 제작비 치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과 돈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분명히 그 장항준 감독도 상당히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제작사에서 이제 1000만이 넘어가고 해서 좀 이제 또 품을 좀 더 들여가지고 나중에 IPTV나 이런 데 맞춰서 지금 그 수정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게 그 관객들이나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호랑이 CG로 흠잡거나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히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은 그 김종서가
그 단종을 이렇게 보위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던 예. 김종서의 그 별명이 대호였거든요. 아. 그래서 영화 주장관이. 관상에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수양대군이 이제 호랑이를 때려잡아서 김종서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랑 좀 겹쳐져가지고 아 호랑이가 단종 이야기에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호랑이 말고 다른 짐승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관객들이 이게 그 영화 작품을 보는 어떤 눈과 품이 상당히 좀 더 고급스러워진 거 아닌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항준 감독 본인도 그 호랑이 CG로 말 나오는 게 뭐 역사 왜곡이나 시나리오 뭐 수준으로 얘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이종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 이 개봉하기로 했던 것보다 한 3-4개월 정도를 당겼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 연휴도 있었고 또 이제 3.1절도 이제 또 연휴가 나름 이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사 측에서는 아 지금 내는 게 훨씬 좀 당겨서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해가지고 좀 CG가 다소 부실하지만 그렇게 냈는데 뭐 결과적으로 전략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반응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호랑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좋대 자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긴장을 풀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르가 두 개인 것 같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브랜드구나. 이게 좋으니까 다 좋구나라는 생각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교수님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수양대군 바로 세조죠. 또 단종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흥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바로 이제 세조와 관련된 곳 또 단종과 관련된 곳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시면은 그 장소에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세조 무덤 광릉에다가 그 영화 본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낮은 별점을 매기는 뭐 말하자면 별점 테러죠. 예. 뭐 이제 별점 하나 남기는 이제 그거 남기면서 여러 가지 댓글도 이제 남기는 거죠. 뭐 무덤도 과분하다. 뭐 파묘하자. 뭐 부관 참시해야 된다. 이런 험한 말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저승에서도 미움만 받고 살아라. 뭐 그런데 반대로 그 이제 단종의 무덤인 장릉 여기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좀 추모하고 위로하는 걸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이면 진짜 온 국민이 이제 추모하는 거잖아요. 만백성이 이제 추모하는 그런 위로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그 한 명의 호가 이제 압구이고 그분이 세운 정자가 압구정이고 그 압구정이 지금 그 압구정이잖아요. 지금의 압구정동입니다. 네네네. 서울에 있는. 네. 그렇죠. 지금은 정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72동하고 74동 사이에 그 비석만 남아있대요. 이게 압구정이 있던 자리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가서 사람들이 별점 뭐 평점 테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말들이겠죠. 예. 뭐 바닥에 표지석을 밟고 다닐 수 있게 뭐 표지석을 만들어 달라 뭐 이제 그다음에 영화 대사를 따가지고 네 이놈 뭐 이런 예, 그런 댓글도 많이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세조와 단종 참 역사적으로는 비극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일 텐데 유 교수님 이 왕가 사는 남자처럼 왕사남처럼 우리 역사에서 좀 영화하면 좋을 거 뭐 이순신 장군의 영화도 있고 하지만 또 왕을 다루지 않은 일반 민초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도 소재가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부분들이 역사적인 내용이 좀 다뤄지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뭐 창의력과 미디어 콘텐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만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제가 역사에 꽂힌 그게 있어가지고 그 뭐 조선시대 능이 지금 이제 40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뭔가 글 쓰고 막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거니까 제가 기획해서 이거는 뭐 개봉 박두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조금 한두 장 써놓은 게 뭐냐면 저는 그냥 폐허소설이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곳 두 군데를 좀 발견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양주에 가면 회암사 있어요.
그 이성계 이런 그 다 이성계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뭐 예. 무합대서와의 어떤 근데 지금 거기가 그 별명이 뭐냐면 그 한국의 폼페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유적들이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폐허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거기다 이렇게 몇 개 역사적 팩트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본 건 예를 들면 회암사에 가면 이렇게 막 만들다 말고 막 깨지고 막 그런 예술 작품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 만약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술가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회암사의 피카소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걸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파주 근처에 가면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 해음 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고려시대 호텔이에요. 고려시대 특급 호텔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성과 한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굉장히 번듯한 데가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거기도 지금 막 유적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호텔리어들의 뭔가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장항준 감독님이 이렇게 몇 개 역사적 팩트를 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만드시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역사가 이 K 콘텐츠에 뭔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금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서 이 부분에 천착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뭐 문체부가 어디든 그런 거 하는 분들한테 조금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현재 감독. 자, 이동수 감독이 된다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현세자 이야기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소현세자의 독살 음모론과 독살설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올빼미라는 영화에서 이제 다뤄지긴 했었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 그 소현세자가 이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지고 나서 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질로 잡혀가서 청나라에서 8년인가요, 7년인가요 이렇게 체류하는 동안 이 명청이 바뀌는 그 시대적인 변화를 본인이 직접 목도를 인조 했고 시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명청이 바뀌는 그 시기를 목도를 했고 또 서양의 이런 과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좀 문물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왕족이 이제 그동안 본인에게 익숙했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그 충격 이런 것들을 한번 영화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항상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 2, 3천만 들어오지 않을까.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왕가 사는 남자 왕산업 외에는 이 교수님 딱히 또 우리 한국 영화가 그다지 또 흥행은 또 못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대장정가입니다. 휴민트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왕산암보다도 그러네요. 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거죠. 근데 흥행은 100만 조금 넘기는 정도였거든요. 뭐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 이러다가는 역사물을 주로 다뤄야 된다. 이런 하나의 또 흐름이 생기게 될까요? 사극은 좀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그 굉장히 좀 왕산암은 좀 이상하게 좀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휴민트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른 분들 보고 오신 분들의 평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좀 이제 그 안 좋은 평들이 어떤 게 있냐면 좀 촌스럽다, 진부하다 이제 이런 평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사실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조인성, 박정민, 뭐 신세경, 박해준 그래서 그 유승환 감독 특유의 어떤 캐릭터 이렇게 형성하는 거라든지 액션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운데 네, 남북 관계를 또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베를린에 이제 연속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는 굉장히 잘 살렸지만 뭐 좀 스토리 개연성이 아쉽다 내지는 캐릭터의 어떤 깊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실망스럽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온다웍스 임원정 대표가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지금 이 영화에 하는가라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 한국 영화가 좀 계속 살아남으려면. 그럼 거기에 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뭐 휴민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화를 계속 이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 영화 가격도 오르고 OTT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극장에 가는 것이 말하자면 조금 큰 결심하고 가는 거잖아요. 큰 결심하고 간다면은 선택의 기준이 옛날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영화 만드시는 분들도 왜 지금 이 영화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를 구별할 때는 영화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바로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가 사는 남자가 끝날 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에 묵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600년 전의 이 비극, 청령포의 비극이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주길래 이렇게 감독들은 진한 감동을 안고 극장을 나섰을까? 먼저 유 교수님부터요. 저는 뭐 아까 그 이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좀 투영이 됐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또 12.3이라는 엄청난 파고를 지금 넘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나 혹은 500년, 600년 전이나 그 뭐랄까 그 욕망은 유통기한이 없구나. 근데 그 욕망이 굉장히 추악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냥 대중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구나. 근데 그게 비록 물론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뭐 그런 느낌? 그래서 600년을 거슬러서 뭐랄까 약간은 그 나비효과 비슷하게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동수 대표는요? 이제 우리 과거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 이번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서 이 명분 없는 정권 찬탈은 그 시절에는 용인될 수 있어도 결국에 역사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종의 아들이 세조고 세조의 조카가 단종인데 이런 일이. 이정표 교수는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그 우리가 이제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데 가면은 저 나라 사람들은 참 조상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참 우리 선조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구나. 뭐 이제 실록도 그렇고 지금 아직 번역도 하고 있는 승정원 일기. 저는 그게 이제 또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불의의 한거에서 의로움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의병도 많이 일으켰고 독립운동도 할 수 있었고 민주화도 했었고 뭐 내란 쿠데타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지조를 벌였던 신숙주를 숙주나물로 600년 동안 욕해왔던 우리 민족의 서력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요?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한국 영화의 역사적 재해석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2026년 패럴림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6일 개막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고요. 그걸 이어서 패럴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중반을 넘어서서 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패럴림픽이 뭐 이제 익숙합니다. 우리도 그죠? 패럴림픽이 우리에게 이제는 많이 익숙한데 시작은 조금 특별했다고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이걸 주제로 다루는 만큼 패럴림픽의 어원과 또 시작된 배경을 좀 알려주시면 궁금증이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올림픽
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패럴림픽은 1948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요.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EPL의 축구팀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스토크 시티라는 팀이 맞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맨더빌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재활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재활의 방법으로 양궁 대회를 했답니다. 이게 뭔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양궁 대회에서 또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그 영어의 그 표현에 패럴라이즈드 이렇게 되면 이제 마비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은 마비된 환자들의 올림픽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였는데 그게 이제 발전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 당연히 확장됐고 그리스어의 패러가 또 이제 그 나란히라는 거래요. 약간 투게더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그거과 이제 올림픽 정신. 당연히 이게 붙겠죠. 그래서 뭔가 그 같이 올림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대회가 열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붙어서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열리는 어떤 대회가 됐고요. 그 1960년이 그 로마 올림픽이었습니다. 예. 패럴림픽 하계 패럴림픽은 로마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붙어서 이제 로마에서 하계 대회가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패럴림픽 중에 하계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열렸고 그다음에 1976년 스웨덴에서 동계 대회 처음 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역사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의미도 있고요. 예, 저도 이번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교수님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번에 상당히 지금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요. 특히 이제 설상 종목의 김윤지 선수 메달을 벌써 3개나 땄다고요? 예,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전에서 그 여자 선수 최초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 8일에 땄었고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에서 은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인터벌 스타트에서 또 은메달 그렇게 해서 지금 메달이 3개인데 이게 그 동계 패럴림픽 사상 역대 최다 메달 보유 성적인 거고 저는 이게 놀라운 게 아니 설상 종목은 이제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동계 스포츠 강국들 뭐 독일이나 북유럽 나라들이 그 나라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막 싹쓸이하고 메달 몇 개 따고 제 머릿속 이미지는 그런 건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상 종목에서 엄청난 선수가 있구나라는 것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었고 그 밖에도 이제 스노보드 크로스 경기에서 이지혁 선수가 동메달을 땄었고요. 휠체어 컬링 이거 정말 저 재밌게 봤거든요. 미국전 아니 어떻게 저런 신기한 샷을 날릴 수 있을까 네. 감탄하면서 봤는데 결승까지 가서 이제 그 백혜진 이용숙 저거 은메달 땄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 1개, 은 1개, 동 1개, 5개 메달 획득 중인데 이게 지금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 평창 대회였는데 그거 지금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휠체어 컬링을 저도 봤습니다만 KBS를 통해서 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 그 영미의 또 컬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닦아내는 그런 게 이제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만 하는 건데 어떻게 저 위치에 정확한 힘으로 저렇게 집어넣을까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동수 대표도 뭐 인상적이었던 경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인상적이었던 경기요? 이번 패럴림픽에서요? 사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뭐 쭉 챙겨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뭐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또 언제부터 패럴림픽 무대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아마 초반부에는 좀 선진국들 위주로 패럴림픽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패럴림픽 참가 역사 또 활약 역사를 좀 짚어본다면요. 예, 일단 패럴림픽이 아까 유현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계 패럴림픽이 있고 동계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하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이랑 같이 이제 치러졌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하계 올림픽을 출연한 거는 1968년에 3회 테라비브 패럴림픽이었어요. 이때 이제 출전을 했었고 동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거는 1976년 스웨덴 웨른셀스비크에서 이제 동계 패럴림픽이 처음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첫 출전은 1992년 티니 알베르빌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동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늦게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하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게 88년 서울 패럴림픽 때였거든요. 메달이 전부 몇 개 땄을까요, 그때?
몇개 땄을까요? 저도 이번에 좀 놀란 게 총 네. 합쳐서 94개 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 40개, 은메달 35, 그리고 동 19 해가지고 총 94개나 되는 이 메달을 그때 서울 땄습니다. 패럴림픽에서만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때에서 전체 8위를 했죠. 우리가. 그렇죠. 서울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4위를 했었고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근데 또 저는 이제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신기한 게 아까 이제 설상 종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게 일단 첫 메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패럴림픽에서 처음 땄대요. 근데 이때도 종목이 알파인 스키였고요. 당시에는 참고로 한상민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첫 금메달 같은 경우에도 18년 평창 대회에서 또 알파인 스키에서 신희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설상 종목이 이제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회에서의 김윤지 선수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끝난 밀라노 이 코르티나 담페초 같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최가훈 선수 뭐 또 대단했는데 또 우리 쇼트트랙도 뭐 남녀 다 대단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하고 또 패럴림픽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영권을 가지고서 방영을 한 이 채널 자체가 달랐다라는 건데 유 교수님 김윤지 선수의 경기는 그래서 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패럴림픽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참 제가 스포츠 팬으로서 혹은 이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좀 입장도 다르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일단 할 말은 많은 건 좀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좀 일단 스포츠 팬 입장으로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뭔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이걸 보는데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유는 지상파가 당연히 코리아 풀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청권을 확보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상황이 됐냐면 그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최강 선수가 그 메달 딴 그 동계올림픽이 과 관련돼서 시청 그 중계권을 JTBC가 사버린 거예요. 독점을 한 거죠. 그렇죠. 독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대하는 건 그 JTBC는 뭘 염두에 두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지상파에다가 되팔면 내가 어느 정도 이거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기업이 어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이제 스포츠맨, 그 팬으로 기분이 좀, 그런 거는, 야, 이걸 꼭 돈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보통, 이건 패키지 딜은 아니었지만, 그럼 패럴림픽까지 같이 중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후에 패럴림픽은 지금 누가 중계를 하고 있냐면 KBS가 하고 있죠. 지상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권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일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은 보고 앞에는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이것저것 다 답답한데 물론 JTBC의 어떤 약간은 무책임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이게 규정하는 게 방송법이거든요. 근데 방송법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보면 JTBC는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딜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무료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무료여야지만 이게 그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JTBC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좀 복잡하게 엮여서 이 정작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시청 그다음에 뭐 중계권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조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편적 시청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특정 방송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스포츠 경기를 또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동수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WBC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내일 아침에 8강 경기를 KBS를 비롯해서 MBC, SBS에서 방송 3사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네. 어떨까요? 저도 이제 좀 전에 유현재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스포츠 국제대회를 못 볼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저도 이제 이 중계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시청권이라는 게 공기와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보면 저는 관심도 없는데 3사가 똑같은 경기 틀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만화를 안 해. 네, 그래서 만화도 안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예능도 안 하고 똑같은 어느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 경기를 볼 때는 그게 불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2010년도에 한번 그 당시에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SBS가 이제 단독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같은 비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좀 호평도 나름 나왔던 게 채널 선택권이 보장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공기라는 게 있다가 없으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이번이 좀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2010년도에도 이 중계권 독점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지상파에서 그런 걸 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JTBC만 가져가 버린 상태에서 이제 지상파 3사들이 이거를 중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많은 국민들이 진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끝나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또 이게 채널에서 그 충분한 방송을 하느냐. 이번에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KBS 1TV와 2TV를 통해서 충분한 방송 시간 또는 생방송도 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왜 좀 아쉬웠던 것이 동계올림픽 때 그런 영상들 쇼트트랙 장면들이 영상으로 좀 올라오면은 다른 채널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른 보도 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작 사진 정도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KBS 패럴림픽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또 숲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도 방송권을 또 재판매 합리적인 비용으로 또 재판매했다는 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일단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번에 이제 KBS 전에 그 JTBC가 이제 2032년까지 뭐 동계 하계 올림픽과 이 월드컵의 이 중계권을 독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 패럴림픽은 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KBS가 이번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1TV랑 2TV에서 총 2,780분의 방송 시간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그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의 한 2배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뭔가 이제 정무적으로도 이제 좀 보란 듯이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이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교수님 동계올림픽을 주간 방송사가 돼서 중계를 했다면 패럴림픽도 당연히 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강제 조건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 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라고 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건데 거기 이제 3조 1항에 보면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 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이제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고시를 어려운 말을 쓰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이제 해당 사항이 요거죠. 올림픽 동하계 올림픽은 명시가 돼 있는데 패럴림픽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조 2항에 보면은 국민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 대회.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 경기 대회나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 패럴림픽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규정으로 따지면 JTBC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도 패럴림픽과 관련된 거는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이 사실 이게 출발은 그 영국에서 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왔거든요. 보편적 신청권이라는 것이. 근데 영국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구분해요. 1그룹, 2그룹, 3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그룹은 모든 국민이 다 봐야 돼. 그렇게 치면 뭔가 무료로도 공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료 사업자는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다음에 2그룹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은 이렇고 3그룹에 있는 이벤트들은 이렇고. 근데 저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면 악마도 디테일이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OTT가 그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즐기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OTT가 만약에
이 중계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독점 안 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왜 그래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모순이 벌어지냐면 OTT는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이라고는 부르지만 방송법의 규정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당국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마 미디어법이 한 5배, 6배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기업이 방송사가 잘못됐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뭔가 법의 촘촘함, 애매함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90%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TV에서 이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TV 보유자의 90%가 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웬만한 가정들이 다 뭐 케이블 TV 가입해 있거나 IPTV를 가입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JTBC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거는 맞긴 한데 엄연히 따지면 JTBC는 유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JTBC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가 생긴다는 게 일단은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 또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JTBC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JTBC가 이제 중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들도 같이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방송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JTBC만 이제 이거를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을 중계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평소에 JTBC를 안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뭔가 심리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유 교수님 예. 월드컵도 제대로 못 보고 올해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중계 패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KBS 또 MBC, SBS 공중파에서 함께 해줄 때는 분명히 또 어느 해설진이냐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 쏠쏠한 재미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으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벤트를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 영향력에 의해서 이걸 방송하거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패럴림픽도 그렇고 다른 어떤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뭔가 관심이 이만큼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4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박수를 치고 즐기고 알고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패럴림픽이다 동계올림픽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본 상태에서도 뭐 그러려니 하고 조금 넘어갔을 수 있어요. 월드컵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부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화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걸 확보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료라면 몇 %는 반드시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사업자가 누구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지상파와 관련돼서 의무로 넣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패키지들로 해서 영국 모델이겠죠. 어떤 스포츠가 있으면 그 스포츠에 따라붙는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공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붙는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세밀하게 해서 월드컵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일 큰일 납니다. 특히 이거.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면은 유료냐 무료냐가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하게 없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지 이제 중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끝나면은 또 파생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능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소회를 밝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영상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뉴스에서도 지금 그 영상을 못 써서 사진으로 사진 막 갖다 쓰고. 움직이면서 쓰고 있는 마당에 이게 파생되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는 게 또 더 큰 비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신 김에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한 의원은 KBS와 MBC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야기도 나오네요. 일단 뭐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 기준을 좀 명확히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중계방송권 계약할 때 사전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 방송사들이 먼저 좀 제출해라. 그래서 정부가 좀 파악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발의한 게 지금 김현 의원인데요. 김현 네. 의원의 주장은 지금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 방송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JTBC겠죠. 국민 관심 행사를 단독 중계하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는 이 국민들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는 뭐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지상파 특히 이제 MBC, KBS가 또 의무로 이런 스포츠를 좀 중계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놓겠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는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방안들이 또 논의되고 있는데 이 교수님 방송협회는 정부의 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네요. 예, 이거 정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 정리돼야 될 것 같고, 그 합리적으로 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독점해가지고 재판매할 때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러버리면 그게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맞는 원리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다수의 또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방송사도 지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부담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뭐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코리아풀을 이걸 좀 어떻게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좀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가 그냥 채널 두세 개 있는 시대가 아니고 지상파, 종편, 케이블에다가 지금 OTT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다채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냥 이제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WBC가 동계올림픽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네. 이제 지상파들이 다 다뤄주고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WBC를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뭐 JTBC가 이거를 독점했네 아니네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너무 이제 이 스포츠계의 상업적인 논리가 또 지배하게 될 때는 정말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가 월드컵을 독점 중계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 교수님 우리가 뭐 특정 방송사와 관련해서 뭐 이 주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좀 더 손쉽게 마음 편하게 시청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보편적 시청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 특정 방송사의 경영 논리가 됐든 아니면은 공중파 방송사들의 이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됐든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고려돼야 될까요? 그냥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편적 시청권이라 그랬을 때는 저는 그 완벽한 배리어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그랬을 때 뭐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미디어 환경이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간단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콘텐츠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진짜 권리.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다 필요 없이 진짜로 아무 그게 없어도 마치 우리 단파 방송 얘기하듯이 정말 그 어떤 한계도 없는 보편적 시청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돈 듭니다. 돈이 안 들겠어요? 이 국가에서 돈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권리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현실화되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어떤 권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월드컵이든 WBC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